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당국대학교 명제읽기 오전반을 위한 수업의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녹화할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의 29페이지 등장가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등장가. 여러분들의 이제 등장가를 갖다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이게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를 약간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정리정돈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 비극이 구성요소 플로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쭉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품 해설에도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등장가부터 이제 해갖고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고스 이게 이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 나오는 게 등장가가 나오고 그리고 사파가 나오고 등장가가 나오고 계속 사파와 등장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 비극의 구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장가가 페이지 29페이지 그러고 난 152행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를 펴놓고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데 참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등장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사파와 정립가가 이제 반복하는 거죠. 등장가는 한 번 나오고 사파와 정립가가 1,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속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4페이지까지 75분 수업 일주일에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계획이고 그죠? 경우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더 하기보다는 덜 할 수가 있습니다. 75분 하더라도 읽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제대로 한다면 좀 밀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74페이지까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자, 그럼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오이디푸스의 이제 두 번째의 본격적인 진도가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고 이걸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데 뭐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설명을 들으면서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복습할 때 좀 다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간에 이 비디오 수업만 들을 게 아니라 본인이 한 번은 천천히 그 해당 부분을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처음 읽어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닌데 지명, 인명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대략 2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29에서 60페이지까지의 이 흐름을 한번 정리를 읽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에서 60페이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마 이 정도 진도 나갈 것 같습니다. 대략 75분 29에서 60페이지가 이제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제가 공지사항 얘기한 것처럼 1주분 수업이 원래 30분 하다가 학교가 최근 들어서 방침 바꿔서 시간 늘려라고 해서 3학점은 75분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서 40분 플러스 35분 두 가지 영상으로서 한 주분 수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화면에서는 40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40분까지 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여러분 책을 펴면은 이 29페이지에 코러스가 먼저 등장합니다. 코러스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게 이제 합창단이죠. 그죠?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갖다가 크게 이제 잡아주는 것이죠. 그죠? 도입 멘트라고 보면 인트로덕션 멘트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하고 그럼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오이디푸스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는 게 역병이 돈다는 거죠.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오이디푸스 스토리의 이제 핵심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게 이 글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그 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코러스가 등장하고 주인공인 오이디푸스는 약간 뒤에 나오는데 대략 33페이지를 보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등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독백이 되는데 이어지면 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사 다이알로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역병이 라이오스의 의문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도 받아들이고 범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저런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의 입장은 뭐냐면요, 지금 새롭게 테바이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왜 됐냐면 공교롭게도 그 오이디푸스는 모르고 있지만 길 가다가 그가 본의 아니게 싸우다가 실수로 죽인 사람이 그 나라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테바이 왕을 누가 해야 되는데 오이디푸스가 갑자기 그렇게 얼떨결에 왕이 돼버린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독특한 장치라고 하는 스핑크스의 퀴즈를 풀므로써, 퀴즈를 풀어서 나라에 그 어떻게 행운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 국가로서는 고마워서 왕으로 세워버린 그런 약간 우연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갖고 지금 왕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대사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37페이지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코러스 장이라 그러는데 합창대의 총 책임자가 이제 대장이죠. 그죠? 이게 승가대장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합창단 대장인데, 이 사람하고 오이디푸스가 대화하는 게 37페이지부터 이렇게 펼쳐져 나갑니다. 이 코러스의 대장은 사건의 문제, 즉 범인을 찾는 일에 그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신으로부터 답을 들어서 올 것이다.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도 동의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찾으러 사람을 2번이나 보냈다. 그가 뭔가 단서를 얘기해 줄 것이다. 왜? 신이 뭐라고 답을 내릴 것이다. 누가 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코러스 장하고 오이디푸스가 기다리는 그 사람, 뭔가 이 테바에서 벌어진 이 재앙의 원인을 갖다 설명해 줄 것 같은 테레이시아스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재밌는 게 처음에 나오는 마디부터가 불길한 걸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처음부터 뭐냐면요, 답을 얘기하기도 전에 오이디푸스가 뭔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꾸 암시하는, 오이디푸스가 듣기 불쾌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범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오이디푸스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2페이지가 되면 드디어 나타나는데 긴장감 넘치게 당신이 문제라고. 그게 뭐냐? 라이오스를 누가 죽였냐면 오이디푸스 당신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길 가다가 우연히 죽인 그 사람도 한번 볼 만한데, 그러지 않고 대놓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 모함해가지고 뭔가 속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테이레시아스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공방을 벌여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공방을 벌이는 그런 얘기. 그러면 43페이지에는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오이디푸스에게는 외삼촌도 되지만 처남도 되는 사람. 왜냐하면은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기 어머니의 뭐 남동생이나 되니까, 아니면 오빠든지, 그러니까 외삼촌인데 지금은 그 어머니하고 결혼해버렸으니까 처남이 돼버리겠죠. 그죠? 처남 크레온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테이레시아스 공모에서 오이디푸스 자인을 모함한다고 여기는 건 태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관찰한 바에 하면요, 놀랍게도 이 희곡 대본에서는 처음에 오이디푸스가 스스로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예요. 보통 자기를 한번 돌아볼 만한데 자기 쪽으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중들이 봤을 땐 굉장히 더 이 비극의 어떤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된다라고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자꾸 예언의 내용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45페이지에 갑니다. 가게 되면 404행이 되면 코러스장이 등장해서 양자의 치열한 대화를 일시적으로 누그렀대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게 몇 페이지에 걸쳐 계속 이 테레시아스하고 오이디푸스가 막 치열하게 말싸움을 하니까 한 번은 흐름을 끊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장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하는 이 구조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문학 작품으로서 고대의 작품, 옛날의 작품치고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 못지않게 굉장히 기교가 발랄하고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오이디푸스 작품이 지니는 강점이다. 그 이후에 다시 테이레시아스와 오이디푸스가 이어서 또 싸움이죠. 말싸움하는 거죠. 자, 47페이지에 가게 되면 437행에 드디어 오이디푸스가 자기를 낳아준 생부모에 대한 관심을 보인. 이게 긴장이 계속 전폭되는데 오이디푸스가 현실을 직시해가는 그 속도랄까 과정이 완만하게 서서히 진행되면서 비극의 깊이가 더해지고 긴장은 흘러넘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만든 작품치고는 굉장히 구조 자체가 오늘날에도 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이 레벨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격찬을 받는다. 자, 49페이지에 가게 되면 463행을 보면요. 테이레시아스가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무대에서 퇴장하고 등장가 부분이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환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스의 노래에서 이제 드디어 오이디푸스 스토리의 463행 이후는 뭐냐? 메인 테마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이따 설명하는데 파리키디움이라 그래서 오늘날 영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넘어간 거죠. 그죠? 물론 처음에는 그리스어지만 이게 또 라틴어가 수입을 했고 그 라틴어가 오늘날의 유럽어의 곳곳의 언어로 넘어갔는데 영어에서는 패러사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존속 살해 개념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 화자의 시점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어떻게 됩니까? 정폭되면서 이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이 비극의 어떤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장치를 갖다가 고도화하는 아주 이 소포클레스의 기법의 어떤 그 뭐랄까 극단적인 어떤 예술적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은 정폭되고 오이디푸스의 인간적 고뇌 역시 매우 실감나게 강조돼. 이후 52에서 60페이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크레온하고 오이디푸스가 이제 대화를. 앞서는 테이레시아스하고 엄청나게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 싸우다가 이 바톤을 누가 물려받냐면 크레온이 또 오이디푸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흐름은 같아요. 크레온하고 테이레시아스가 공모해서 오이디푸스 본인을 갖다 모함하고 있다고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엉뚱한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답답하면서도 주인공이 지닌 비극의 무게에 대해서 연민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금방금방 얘기를 풀어가지 않고 길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테이레시아스로 음심하는 오이디푸스는 크레온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놈이 뭔가 나를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게 그의 속마음을 의심한 오이디푸스는 서서히 크레온의 자형이라고 하면 자기 죽어버린 실제는 자기 아버지고 그런 자기 마누라의 알고 보면 자기 엄마인데 전 남편인 라이오스에 대한 일을 회상하면서 그가 죽은 경위에 이제 관심을 가요. 좀 더 이제 본인이 범인일 거라고 하는 데 속에서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630행에 크레온과 오이디푸스의 대화가 끝나고 이후 죽은 라이오스의 아내이자 현재는 오이디푸스의 아내인 바로 테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 이오카스테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이제 달라지는데 사실 이거 이상으로 더 진도를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걸 가지고서 한번 이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진도를 합니다. 처음에 좀 읽으면서 좀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좀 선별적으로 필요한 걸 하고 자 여러분들은 29페이지의 이 등장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러스라고 나오죠. 그죠? 이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 달콤하게 말씀하시는 제우스의 전원이여 그대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황금 많은 퓨토에서 영광스러운 테바에로 오셨습니까? 예, 외침받으시는 델로스의 파이아니시여 저는 금먹은 가슴으로 두려움에 떨며 당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굳어집니다. 당신이 제게서 어떤 새로운 빚을 갚으라 요구하실지 아니면 세월이 두루 돌아 한 매듭을 지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요구하실지 제게 말하소서. 오 황금 같은 희망의 자녀여 불멸의 목소리여.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쭉쭉쭉 산만하게 펼쳐지는 이 컨텐츠 속에서 그죠? 핵심 골자만 찾아내면 돼. 뭘 지금 얘기를 이제 코러스가 왜 등장하냐면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말들을 전하는데 핵심만 던져주지 않고
여운을 좀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좀 군더더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단어 같은 거 좀 이렇게 설명할 거 있으면 좀 하고 밑에 뭐 웬만한 건 다 이해하라고 번역한 사람이 이 해설을 하는 각줄 달아놨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필요한 걸 다시 재연급할 터인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 혹시 혼동할 수 있는 거 개념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설명하는데요. 이 뭐 쉽지만은 제우스의 전원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전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문맥으로 보면요, 이게 추상명사 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냐면은 이 전원이여 그대는 이러잖아요. 의인화됐단 말이죠. 의인화됐다기보다는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대가 사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말을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봐야지 전달되는 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메신저란 말입니다. 이게 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부름해서 말을 대신 전하는 이걸 뭐라 전령이라고 그러죠. 전령.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퀴토에서 영광스러운 테바이 그러면 테바이는 지금 이 오이디푸스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고 퀴토에서 테바이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오이디푸스가 오기 전에 살던 어떤 곳을 말해요. 지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건 밑에 설명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이런 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닌 그리스어에서 쓰이는 감탄사 그러니까 아, 오 이런 개념의 감탄사인데 그거하고 이제 발음은 틀리죠, 그죠? 우리도 아 그러지 않고 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감탄사가.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아 하게 되는 감탄사를 의미한대요. 자 그래서 해갖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그죠? 이거 좀 하나 여기 관련이 되길 하나 설명할 것은 30페이지를 가다 보면 세월이 두루 돌아 매듭을 지을 때마다 되풀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두루 돈다는 거면 순환한다는 거죠. 돈다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죠. 순환론적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있는 이 세계관 그리스의 철학인데 이게 이제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역사관에도 그게 있거든요.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이해하는 게 고대에서는 그리스 로마가 지배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헤로도투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썼던 투키디데스도 그러고 그 직후에 또 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로마에 넘어가서 살았다고 하는 폴리비우스라는 사람도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게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순환론적인 사고관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에서는 전형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순환론적이라고 하는 거 웬만한 사회에 다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났던 데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동양에서도 유교보다는 어디다 이 불교가 순환론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론.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상식적인 건데 불교에서는 사람은 여러 번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불교에서는 돌고 돈다 해서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죠. 순환론은 동양에도 있다는 게 불교가 이게 윤회라고 하는 빙 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동물이 되어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고대적인 사고방식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게 그리스적인 어떤 정신세계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제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목이 나오는데 30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우1이라서 오른쪽 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가 나오고 좌 나오고 우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우스의 따님 불멸하시는 아테네시오. 먼저 당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자매이자 땅을 차지하신 아르테미스를 아고라에 에워싸인 이름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그리고 멀리 화살을 쏘시는 포이보스를 이오 죽음을 막아주는 세계배 방어자로 제게 나타나소서. 당신들이 이전에도 도시에 닥친 재난들에 맞서
재앙의 불길을 밖으로 쫓아내신 적이 있다면 이번에도 와 주소서 하고 이제 5일까지가 이제 나오는데 요 대목이 뭐냐면 지금 코러스가 등장하면서 좌우에 있는 이 쉽게 말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테바이 지역의 역병이 심각하니까 이거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의 신들이 아주 많은데 이 신들을 다 불러보는 거예요. 제우스의 따님이고 뭐 아테네요, 어떠고 저떠고 뭐 아르테미스 뭐 전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고 여신들인데 이들을 왜 부르냐면 우리 역병이 걸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런 데서 수많은 신들을 다 불러보는 것이다.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면은 아고라라고 하는 건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공공의 활동을 벌이던 이 그리스 땅에서 넓은 광장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 보면 광화문 가면 광장 있죠. 그 집회도 하고 여의도 가도 광장이죠. 광활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아고라라고 그리스어로 말하는 보통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날에서는 이게 플라자라 그래요. 플라자 알죠, 그죠? 광활한 공간을 말해요. 로마에서 많이 써먹던 말인데 이 플라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된다. 플라자. 이 광장이라는 이게 보통 이제 광장이 아니고 요즘에서 상업 용어가 돼가지고 무슨 그 쇼핑몰을 갖다가 상징하는 말 플라자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광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영어의 플레이스 공간이 나오죠. 그죠? 장소가 나오고 플라자라는 광장이다. 그리스에서는 아고라가 있고 그리고 또 비싼 기능을 했던 정치적인 대화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하는 데가 아크로폴리스 언덕이라는 게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의 그 이름을 따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요를 갖다 흉내내 가지고 학생들이 모이는 광장 민주광장을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네, 그리스에서 기원했던 것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읽다 보면은 죽음을 막아주는 세 겹의 방어자로 제게 나타나서 신들이 죽음을 세 겹의 방어자로서 나타나는 견고히 철저히 막아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오늘날 질병, 이 역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철저히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음에도 긴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진지한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이 역병 앞에 서서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래서 이제 세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대적 사고방식에서 완벽한 어떤 방어를 의미하는 튼튼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도 하나로 묶으면 약하지만 3단이면 두껍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낙대기 하나는 쉽게 부러뜨리는데 그런 속담 있잖아요. 영어 속담 3개는 부러뜨리려면 안 된다. 그래서 뭉치면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고대적 관념을 얘기하고 있대. 3단 실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거하고 좀 연결이 되냐면요. 고대 그리스나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히브리 땅이나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그런 멀지가 않아. 하나는 유럽이고 하나는 이제 지중해 이제 아시아 쪽이지만은 인종도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신 세계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힘센 사람 중에 이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삼손. 이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려고 주변에 있는 적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삼손의 이 힘의 비결이 뭐냐 알아냈더니만 뭐냐면은 결국 그가 얘기를 하는데 내 힘은 어디서 나냐면은 그냥 내가 근력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신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머리카락의 힘이 내 속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첩자를 보내갖고 삼손이 긴장을 풀고 잠을 자는 동안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벌떡 일어나고 난 다음에 힘을 못 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도 삼손의 머리가 이제 3단 실줄처럼 이렇게 견고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겹의 방어자로 나타나소서 이 재앙의 불길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좌투가 나오는데요. 30페이지 그대로 나오는데 나는 진정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당하고 있구나. 재앙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나의 온 백성이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줄 창은 지혜로 참을 수 없구나. 지혜로 찾을 수가 없다. 야, 대책이 없다면 역병이 지금 엄청나게 넘쳐 흐르는데 야, 아무도 이제 대책을 낳지 못하는. 자, 명성 높은 땅의 열매도 성장하지 않고, 명성 높은 땅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한 번역인데 그 산물이 잘 나는 걸로 유명한 땅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명성 높은 땅이라고 굳이 고집한 것은 직역에 충실하고자 하는 번역자의 의지라고 생각을. 여인들은 이해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죠? 신음소리죠. 뭐 애 낳을 때 이제 상고는 수고를 견디고 세약이 낳는 것을 하지 못하니. 왜냐하니까 워낙 역병이 심해서 힘이 없으니까 애를 낳으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애 낳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고대에서 많이 써먹는 이 비유법인데, 힘이 없을 때 주로 하는 게 밥 먹을 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애 낳을 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는 볼 수 있으리라 한 사람에 이어 다른 이가 날개 갖춘 새처럼 맞싸울 수 없는 불보다 더 빨리 솟구쳐 선역 신의 해안으로 떠나는 것은 서쪽입니다. 서쪽의 해안으로 떠나간다. 자, 설명을 보세요. 재밌어요.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고, 해가 뜨면 희망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밝음이. 죽은 자의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비유법이라는 거죠. 자, 서쪽으로 진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상식인데, 몰라도 문제는 없어요. 대학 졸업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기왕이면 알아야 돼. 대학생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이 라틴어 두 개를 우리가 좀 오키데레와 뭐가 있냐면은 오리오르가 있기 때문에, 오리오르하고 오키데레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순서를 보면 오리오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리오르는 해가 뜨다는 말이에요. 오키데레는 해가 지다는 말. 일출일몰인데 이 개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여기하고 연결돼요. 서양사상인데요. 이 지중해 서양사상, 오리오르라고 하는 거는 동사예요. 해가 뜨다 이 말이고, 오키데레는 해가 지다.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뜻이 이제 확대되어서 비유가 되는데, 오리오르는 해가 뜨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요? 뭐가 시작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시작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오키데레 해가 지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오키데레 하면 죽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들이 뭐가 있냐면, 오리오르가 나중에 이제 단어가 좀 변천이 돼서 동쪽을 의미하는 명사가 돼서 오리엔트가 되어요. 오리엔트. 그래서 이게 영어를 포함한 수많은 그 유럽 언어에 정착이 돼서 외래어가 돼요. 동쪽을 말해요. 해가 뜨는 곳이고, 오키데레는 서쪽을 말해요. 해가 지니까.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영어에서는 옥시덴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옥시덴트와 오리엔트가 된다. 오리엔트와 옥시덴트. 그래서 보통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동쪽의라고 하는 말이고,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사가 되면 특별한 걸 말해요. 동쪽을 향해 가는 특급. 그래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는 동쪽행 특급 열차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옛날에 기차가 요즘처럼 발달하지 않을 때에 드물게 장거리 뛰는 국제 기차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이럴 때. 그래서 오리엔트로 가는 특급이라는 건 유럽에서 유럽 가까운 터키나 그쪽으로 넘어가는 기차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소설도 많이 나오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고 그러는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스포츠에서 많이 메타포가 비유법이 돼서 동양에서 온 특별한 선수 하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이 90년대에 젊은 나이에 박찬호라고 하는 이제 야구 선수가 미국에 진출할 때에 활약을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동방특급이라고 그랬어요. 동양에서 온 특급. 그래서 별명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자, 그래갖고는 이제 그 뭡니까 선역신의 해안이라고 하는 개념, 오리엔트와 옥시덴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투가 하는 말, 이들의 헤아릴 수 없는 죽음으로 도시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여러분들 하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재밌는데,
백과사전을 뒤져가지고 혹시 도서관에 갈 수 있으면 도서관에 가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검색하는 건 믿을 만한지 모르겠는데 요 31페이지에 썰어져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 보려는데 자 시옷이 하나인 게 있고 제가 아는 건 썰어져가 있어요. 썰어져.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한 개념인데 이거를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에 두 개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요즘 표기법이 바뀌어갖고 쌍시옷이 시옷으로 넘어갔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두 개로 되어 있으면 각각 뜻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 추측은 뭐냐면 쓰러져는 이 쓰러져하고 의미가 약간 다를 거예요. 쓰러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길 가다 자빠지는 게 쓰러지는 게. 근데 쓰러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어서서 부서지는 개념도 있고요. 아주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출석 보고서를 쓸 때에 오전반은 요거를 같이 조사해 갖고 제출해야 한다. 출석 보고서에 서러져와 썰어져를 갖다가 같이 덧붙여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지 다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여러분 국어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저자의 아니 번역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4월 요번 주 안으로 오늘 17일을 위한 수업이니까 19일까지는 이게 보고가 돼야 된다. 그 말이네. 자, 들판에는 자손들이 동정받지 못하고 애곡도 없이 죽음을 퍼뜨리며 누워 있습니다. 또한 아내들과 많은 어머니들도 제단가 여기저기. 제단은 이제 그 희생 제물 바치는 단이죠, 그죠? 단을 제단이라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탄음자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꾸 신에게 제물을 바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자식들이나 가족을 슬퍼하면서 제단 앞에 또 서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파이안 부르는 소리를 높이 울리고 파이안은 그 신의 이름 아폴론의 별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신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곡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하는 걸 아시고 자, 오 제우스의 황금의 따님이시여 이 불행들에 대항하여 아름다운 얼굴의 방어책을 보내주소서. 이것도 어색하게 짝이 없는 번역이거든요. 아름다운 얼굴로 대책을 만들어 주소서. 이래야지 아름다운 얼굴의 방어책. 이거는 아마 원어 자체가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 이해하기 쉽게 부드럽게 약간 바꿔버리면 원문의 어떤 모양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아마 어색하더라도 번역을 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얼굴의 방어책을 보내주소서.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얼굴 기꺼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적 표현은 이렇게 굉장히 수사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메타포라고 우리가 하는데 비유법이라면 아름다운 얼굴처럼 하게 되면 지유가 되어버리고 처럼 가치가 생략이 되면 이거는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은유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은유. 그래서 이 비유법에도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상식으로 말하기엔 너무 전문적인데 이 메타포에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메타포. 비유법에는 이 비유에는 두 개가 있는데 지규와 은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이 원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라틴어로 지규를 갖다가 similitude라고 그러네요. similitude. 비슷한 걸 이렇게 직접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은유는 숨겨서 비유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우리가 메타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메타포. 다 합쳐서 또 메타포라고 그러고 비유에는 지규와 은유라고 하는 개념이지. 지규와 은유라고 하는 게 similitude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메타포가 있고 다 합쳐서 또 메타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법을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건 두 가지 책에서 포에틱이라고 하는 시학 그러고 난 다음에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책에서 이 문학적인 기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했는데
예를 들어서 언유는 뭐냐면은 그는 아킬레스다 하게 되면은 언유라는 거고, 그는 아킬레스처럼 빠르다 하면 지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아킬레스라고 하는 거는 아킬레스가 갖고 있는 뭘 의미해요? 속성을 하나 생각하면 되죠. 흔히 사람 생각, 아킬레스는 빠르다, 준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숨겨서 비유를 해버리면 언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언유가 되고, 대놓고 해버리면 지규가 되어버리고,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굉장히 지규 언유가 그냥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잔혹한 아레스가 지금 청동방패도 없이, 자, 아레스라고 하는 건 또 여기 이제 신의 이름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저주를 갖고 오는 그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들이닥쳐 와서는 에워싸고 고함치며 나를 태우고 있으니 그가 내 조국에서 등 돌려 급히 달아나게 하시기를, 순풍바다 암피트리테의 거대한 침실로든 아니면 손님을 쫓아내는 항구로 트라케의 파도 속으로든 사라져 버리도록 밤이 뭔가 남기면 낮이 완결지어로 거기에 들이닥치니. 참 어색합니다. 그죠? 오 불나르는 번개의 힘을 다스리시는 이여, 오 아버지 제우스여 그를 당신의 벼락 아래 멸하소서 하고 이제 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비극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청동방패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청동방패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로마사를 좀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예요, 그죠?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 시대를 몰고 왔던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이 원수정을 열었던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기 초에 뭘 하냐면 평화의 재단을 갖다 만들게 되네. 예, 아라파키스라고 그러는데요. 평화의 재단. 평화를 상징, 제국이 이제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재단을 만듭니다.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로마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여기에 방패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로마가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되게 된다. 네 가지 덕목을,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이거는 덕목방패라고 해요. 덕목. 덕에 대해서 4대 덕목이 있어요. 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생각난 김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정의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 절제가 있고, 그리고 정의, 지혜, 절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용기. 이 이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중시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라틴어로 이우스티티티아, 그래서 영어로 넘어가 justice가 되고, 지혜는 sapientia,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봤죠? 지혜로운 사람. 인류 중에 가장 똑똑한 단계의 인간을 갖다가 호모 사피엔스. 절제는 템포란티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욕심을 참아내는. 용기는 뭐냐? 비루투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나왔던 평화의 재단의 그 덕목방패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 이제 4대 덕목이 나타난다. 정의, 지혜, 절제, 용기. 이우스티디아, 지혜는 사피엔티아, 절제는 템포란티아, 그리고 용기는 비루투스. 이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좀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적어봤습니다. justice죠. 지혜는 wisdom, 절제. 이 절제를 그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시해요. 절제가 안 돼갖고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알렉산더 대왕도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났던 거죠. 알코올 좋아하는 거 빼고는 다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용기, 비르투스,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이 중시했던 그 덕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고전 수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직접 관련 없지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트라케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에서 보면 이 북쪽, 동쪽 끝이,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 뭐 두만강인데 외곽집입니다. 외곽. 넘어가면 외국이 나오거든요. 가장 그리스에서 멀리 떨어지는데, 보통은 트라키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뭐 원어를 중시해서 썼는지 트라키아 그러는데, 트라키아가 맞습니다. 그 넘어가면 이제 터키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오늘날 불가리아도 나오고, 뭐 위쪽이 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잘
자, 그럼 완결지어로 거기에 들이닥친다는 말도 끝내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색한 번역인데 원어를 살리기 위한 어떤 고심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비디오 영상에서는 이어서 35분을 갖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